네, 안녕하세요. 저는 좋은 교사 운동에서 공동대표 맡고 있는 김영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토론을 이렇게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가급적 토론에 잘 안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작년도에 이제 대입 공론화 과정에 좀 참여하면서 이렇게 토론회에 좀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작년 대입 공론화 끝나고 나서 이렇게 뭐랄까요? 그 깊지는 않지만 막 이렇게 우울감이 찾아오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머리 맞대고 이제 논의하고 이렇게 합의하는 그런 토론회면 굉장히 좀 생산적인 토론회가 될 텐데 작년에 좀 그렇지 못했고, 그래서 좀 이렇게 토론회 자체에 대한 일종의 이제 회의감들도 좀 많이 좀 생겼었고요. 근데 이번 토론회 이제 초대 받고 나서 뭐 갈까 말까 되게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이제 앞으로 어차피 이제 2022학년도 대입 방향이 좀 이렇게 결정된 상황에서 이제 급격한 이제 변화보다는 앞으로 우리 교육을 위해서 2025 또 2028 이런 대입들이 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좀 이렇게 우리 단체가 고민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제시할 거고요. 어차피 이제 또 뒤에 토론하실 또 우리 이종배 대표님께서 또 워낙 또 세게 또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앞전에 발제하신 분들에 대한 것도 아마 상당 부분 많이 비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런 토론회 과정에서 좀 이렇게 어떤 각 주체들이 좀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하면서 좀 좋은 대안들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대입제도 개편의 방향성들을 좀 고민할 때 저는 이제 학교 교육의 어떤 정상화라고 하는 이제 이 아젠다가 가장 중요하게 좀 다뤄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럼 학교 교육 정상화가 좀 뭘까?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의견들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러니까 학교 교육 정상화는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 목표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교육 과정과 성취 기준들이 제시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학교 교육 과정이 운영이 되는 거죠. 그 교과 수업과 또 창의적 체험 활동과 또 여러 또 생활 교육도 잠재적 교육 과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평가에까지 이제 연결되고 있는 그런 일관성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는 그것이 학교 교육 정상화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시라고 하는 건 참 힘이 셉니다. 교육 과정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입시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잘 이렇게 알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요. 우리나라 교육 목표가 이제 홍익인간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이제 어떤 자주적 생활 능력이라던가 또 함께 소통하는 그런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되게 중시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교육 목표도 이 입시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뭐 수능에서 높은 점수 맞아서 대학 가는 것이 최고의 이제 목표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요. 뭐 학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시험 점수 이외의 능력 그런 역량을 가지고 그것만 갖고도 학생을 뽑자 이제 이렇게 하고 학종이 나왔죠. 근데 학종이 이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없는 역량까지 지금 이제 만들러 지금 다니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고 또 입시를 없앨 수도 없습니다. 뭐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건 뭐 필요할 거고 당연히 또 그들에게 또 자율성들이 좀 주어져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입시라고 하는 거는 입시가 학교 교육과 어떻게 연계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학교 교육만 잘 받아도 입시를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을까? 예, 입시를 준비하는 것과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일치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의 방향성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객관식 오지 선다형 수능의 장점과 단점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기존 지식의 어떤 얼마나 이 학생이 지식을 갖고 있느냐, 또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뭐 이걸 측정하는데 이 객관식 오지선다형 수능은 좋은 평가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의 지식 수준을 객관적으로 이제 입증해 주는 장점들이 있죠. 그러면서 전형이 굉장히 좀 단순해집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간편해지는 거죠. 반면에 단점도 분명합니다. 학생들의 학습법을 정답 찾기식 수동적 학습으로 편향시키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수능에도 고차원적인 사고력 측정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다만 입시가 과열되게 되면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다수의 학습자들은 그것들을 좀 풀이하는 요령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의 난이도에 따라서 또 응시 횟수에 따라서 분명히 유불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질수록 이렇게 최상위층 학생들에게 유리해지는 거고요. 쉬워질수록 그 상위층 학생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또 지금의 수능은 이제 20여 년 이상 되어 오면서요. 여러 번 수능을 치를수록 성적이 높아지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수생과 재학생들을 갖다가 하나의 수능으로 평가하는 것도 공정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러 그 단점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수능을 버리면 우리가 이제 학교 내신을 가지고 변별해야 되는 그런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내신의 어떤 내신 가지고 그런 변별할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내신 상대평가 요구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철저히 내신 가지고 입시를 추리게 되기 때문에 지금의 내신 상대평가 속에서는 내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학생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평가를 가지고 교과 전형을 한다고 했을 때 또 학생의 진면목을 보고자 하는 필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정말 누가 학습력이 좋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들여다보는 또 다른 이제 요소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객관식 오지선다형 수능만 가지고 학생들을 뽑을 수 있냐 이제 그런 문제 의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가 학종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정성평가라고 하는 것들도 보면 분명히 평가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의 개입의 어떤 가능성들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그 수능보다는 더 높은 것도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점수로 설명되기 어려운 그런 학생의 다양한 측면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고요. 또 학생의 희망, 자기들의 어떤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대학들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분명히 확대되게 됩니다. 그리고 꿈과 재능을 점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면접이라던가 학생부 기록이라던가 다양한 어떤 그런 정성평가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 표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그렇게 정성평가들이 확대가 되게 되면 학교 안의 어떤 교육 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다양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과거에 스승들이 제자를 선발할 때는 보면 절대 시험만 가지고 학생들을 뽑지는 않죠. 인성도 테스트하고 인성이 안 되면 아예 어떤 그 어떤 실력을 키우기 위한 어떤 도구들은 아예 손도 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성평가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교육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면접이라고 하는 그런 정성평가적인 요소를 지금까지 활용해 왔고 학생부 기록을 들여다보는 것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수능을 통해서 변별력을 확보하려면 수능을 계속 어렵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불수능이죠. 근데 불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사교육비를 폭증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영어 절대평가 초기에 보면 영어 사교육비가 좀 줄어든 측면이 있다가 이번에 조사한 거 보면 다시 그 영어 사교육비가 굉장히 올라간 모습들을 보는데 이거는 영어가 어렵게 출제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거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수능 도입의 원래 목적대로 어느 정도의 학습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걸 보려면 수능을 좀 쉽게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변별 논쟁이 생기는 것이고 대학은 자치시험의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없이 선발하려면 정성평가를 배제할 수가 없게 되는 거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이런 어떤 객관식 수능이라든가 이것과 그리고 정성평가적인 부분들은 함께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입제도에서 다뤄야 될 5가지는 크게 5가지를 좀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대입제도가 배움의 질을
또 높여줄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대입 제도를 통해서 정말 대학이 뽑고자 하는 그런 적격자, 또 학생이 자기 어떤 진로와 희망에 맞는 그런 학과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적격자 선발이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의 어떤 이 입시 속에서 과잉 경쟁되고 있는 것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공정성의 측면에서도 좀 더 좀 이렇게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느냐, 그리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시험의 부담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5가지 좀 관점에서 대입 제도를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배움의 그 질의 문제에 있어서 보면요, 배움의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학생들의 능력이 좀 고루 발달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움의 질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 배움의 질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요,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능력이 좀 고루 발달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국어 수업을 예로 들게 되면 국어 수업을 통해서 읽기 능력, 듣기 능력, 쓰기 능력, 말하기 능력이 고루 발달 시킬 수 있는 그런 배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객관식 문제만 가지고는 이 역량을 고루 평가하기가 어렵고요. 이런 시험은 당연히 특정 영역에 치우친 그런 수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학종 같은 경우는 실험이라던가 탐구, 문제 해결 같은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촉진한다는 점에서는 배움의 질에 도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학생부 기록이 입시로 활용되게 되면 부작용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학생부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어떤 그 배움의 질에 도움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부작용들, 예를 들면 좀 더 입시 잘 준비되기 위해서 좀 실적 쌓기용, 또 생기부용, 수박 겉핥기 배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측면도 우리가 좀 고려해서 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 이제 학종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교과 내신 같은 경우도 좀 중요한 요소로 좀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내신 상대 평가 속에서는 옆 친구와의 경쟁, 또 학교 시험의 어떤 그 약간은 좀 질 낮은 그런 문제들, 또 그런 걸 또 이렇게 평가 요소로 이제 하다 보면 공동 출제 방식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 3년 내내 어떤 입시 부담에 시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어떤 그 학종만이 어떤 그 대안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신 절대 평가 없이 또 학종이나 교과 전형이 커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질 높은 수능이 들어오게 된다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능 문제 자체들이 만약에 학교 교육의 어떤 여러 활동들을 좀 이렇게 촉진시킬 수 있는 걸로 작동한다면, 저는 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지필 평가를 없애고 일상 수업을 수행 능력에 평가하는 그런 수행 평가에 좀 집중하게 되고, 객관적인 학업 능력은 질 높은 수능과 같은 그런 외부 평가에 맡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입시에서 배움의 질의 문제를 고민할 때는 어떤 그 외부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좀이라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과, 그리고 학교의 어떤 교육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이 두 측면들을 함께 좀 고려할 수 있는 좀 그런 관점에서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적격자 선발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평가자가 학생들을 좀 가능성, 잠재력들을 좀 직접 평가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어떤 것이든 평가자가 시험 점수만 가지고 뽑는 거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학종은 수능보다는 적격자 선발이 좀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수능을 통해서 노리는 그런 투명성만 강조하다가 지금까지 우리는 타당성을 이루어온 입시를 좀 만들어 왔다. 그래서 요즘에는 기업 같은 경우도 정량평가에 의존하는 평가를 줄이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교사를 선발할 때도 어떤 정량평가만 가지고 좋은 교사를 선발할 수가 없죠. 면접이든 논술이든 수업 시연이든 직접 봐야 되는 측면들은 분명히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학의 어떤 자율성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필요한 인재들을 뽑아갈 수 있도록 자율성들을 존중해 주면서 좀 대학의 선발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뭐 공공사정관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도입된다면 충분히 좀 우리가 어떤 거기에 걸맞는 입시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봤을 때 학생부 기록의 문제도 좀 중요하게 좀 다뤄야 되는데 현재 학생부 기록은 이제 과열, 뭐 과장, 뭐 이제 이런 비판들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과열이냐라고 봤을 때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무슨 활동을 하든 간에 다 평가랑 연결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기존의 어떤 그 국영수 중심의 학습들을 좀 벗어나서 좀 다양화시키는 좀 측면들도 좀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기록이 정말 과열이냐라고 하는 건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또 기록이 과장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학생부 기록의 과장이냐는 허위냐의 문제와는 좀 구별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허위 기록은 처벌 대상입니다. 없는 걸 갖다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기록해 주는 것, 그건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 대상이고요. 그러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좋은 점을 보고 좋은 쪽으로 기록해 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학들도 이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참작해서 지금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제 현재 이런 학생부 기록에 대해서 사회적인 불신들이 뭐 높아져 있는 거는 간과할 수 없는 이제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학생부 기록에 대해서 어떤 그 수정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생부 기록의 문제를 다룰 때에 기존의 어떤 비교과 영역들은 대폭 축소될 필요성이 있고 교과 활동에 집중하는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수상 기록은 저희가 봤을 때 축소가 아니라 폐지가 돼야 된다. 수상 기록이 남아 있는 한 뭐 소논문 같은 거 없애더라도 수상 기록의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소논문 것들이 살아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상 기록은 폐지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교에서 확인 가능한 영역만 기록하도록 또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개인별 독서 활동이나 개인별 봉사 활동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에서 진행된 것들, 그래서 교사들이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만 기록하는 방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 세부 활동 기록 방식도 그냥 길게 서술하는 것보다는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해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그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의 어떤 기록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이런 것들인데요. 어떤 그 교과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어떤 평가 영역들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평가했는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상중하로 하던 ABC로 하던 간에 체크를 해가는 것이죠. 이것만 가지고도 대학에서는 중요한 평가 요소로 사실은 다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이 평가 영역이 좀 이렇게 표준화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좀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이미 어떤 그 우리가 성적표를 내보낼 때에 어떤 수행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들, 영역들, 뭐 포트폴리오니, 뭐 역사 신문이니,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미 그 나이스에 좀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떤 그 교과 세부 능력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학생이 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상중하, 뭐 ABC는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두 줄 정도의 간단한 어떤 특이 사항들을 좀 기록해 주는 방식으로 좀 간소화시킨다면 어떤 그 교사들의 어떤 주관적 평가 부분들은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그 여지들이 좀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좀 대학 쪽에서 좀 다양한 것들을 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들은 좀 늘어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나서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이 평가들을 통해서 어떤 그 역량들이 좀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지, 이거는 뭐 2015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역량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좀 이렇게 좀 확대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교과 세부 능력들에 집중된다면 다른 비교과 영역들은 지금보다 대폭 축소되는 것도 괜찮을 거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과잉 경쟁 완화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과잉 경쟁의 판단 기준이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경쟁은 없을 수 없잖아요. 근데 과잉 경쟁을 판단했을 때 학생들의 삶의 질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학생들의 과다한 학습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공부는 굉장히 그 공부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그 최하의 어떤 삶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던가 또 낮은 학습 효율들, 그러니까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다 소진되고 대학에서는 이미
공부에 대한 어떤 흥미를 다 잃어버린 채로 대학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우리가 좀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쟁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뭐 사회적인 어떤 경쟁들, 뭐 사회가 만들어내는 경쟁들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 한다 할지라도 교육 제도가 만들어내는 경쟁의 압력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평가식 변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면 그 변별을 위해서 계속해서 치졸한 문제, 주로 이제 학교 내신 속에서 이런 경향들이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수능 같은 경우는 계속 어려운 수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어려운 수능, 이런 문제들을 대응하느라 과잉 학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과잉 학습의 한 측면에서는 점점 어려워지는 시험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학생들, 학습 소외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실에는 시험을 대비하는 학생의 일부와 다수의 어떤 학습 포기자들이 많아지는, 그래서 잠자는 교실,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의 압력을 줄이려면 수능은 더 쉬워져야 되고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절대평가로의 전환의 과정에서 고교체제 개혁은 필수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뭐 특목고라든가 자사고 같은, 그러니까 어떤 고교의 어떤 그 출입구에서 어떤 변별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없애고 그냥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도 그런 다양성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개혁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공정성의 문제는 워낙 그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입시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조기 선행학습을 통해서 특목고, 자사고, 우수 일반고에 입학하게 되고 그들이 대학 진학에 많이 성공하게 되는 입시 메커니즘은 수능이든 학종이든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여기에만 몰입해 가지고 우리가 그냥 뭐가 더 공정하냐 뭐 이렇게 보게 되면 수능이든 학종이든 둘 다 공정하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전형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능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소위 말해서 소위 말하는 여기에서 그 적합한 인재들, 그 아이들이 많이 몰려 있는 뭐 강남 3구라던가 이 학생들이 늘어나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거고요. 뭐 학종도 이제 당연히 또 그런 영향들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 관점을 좀 바꿔서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성적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뤄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조기숙 교수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학종과 같은 전형을 이렇게 하면서도 그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기회들을 줄 수 있는가의 관점으로 이것들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들이 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학의 어떤 그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 자체를 너 공부 잘하니까 넌 보상으로 이것들을 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더 다양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어떻게 줄 수 있느냐의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공정성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적극적인 평등 정책을 통해서 해소해야 될 문제지 어떤 전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공정성 문제를 담보할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말하다 보면 좀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보다 저는 지역균형 선발을 더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국가장학금을 소득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그 차등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소득 균형 선발과 같은 그런 것들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정성의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치열하게 지금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가 저는 이 부정 입학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 입학자의 문제는 당연히 처벌돼야 되고요. 지금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학종이 부정 입학의 가능성이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나서서 사후 검증을 통해서 부정 입학자를 찾아내고 처벌하는 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부정 행위의 가능성만으로 저는 제도를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학종이 일정 시간 유지된다고 했을 때 공공사정관제라든가 또 입시에 대한 사후 감사를 강화해서 이런 부정 입학의 가능성을 줄이는 방식들을 국가가 빨리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학생의 시험 부담을 우리가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현재 지금 학생들의 시험 부담은 크게 이 세 가지의 시험 부담입니다. 수능 시험 준비해야 되고요. 그다음 학교 지필평가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행평가 이거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수능 같은 경우는
이거 잘하려면 사실은 선행학습을 갖다가 조기부터 들어간 학생들이 이 수능에 유리한 그런 구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기의 선행학습을 통해서 개념학습들을 다 끝내놓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게 되면 심화학습이나 또 뭐 일부 학원에서는 이미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이미 기출문제 풀이에 집중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고3 되게 되면 계속 이제 모의고사 풀이 같은 걸 하면서 수능 고득점을 향해서 이 학생들은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뭐 학교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담들을 학생들은 안고 있는 것이죠. 지필평가 같은 경우는 학교 수업에 집중해야 되는 이제 모든 이제 과목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보습 학원으로 또 달려가게 되는 모습들도 보이는 것이고요. 또 수행평가도 이제 과목당 거의 막 3개, 4개의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행평가들이 또 시기적으로 집중되는 측면들도 있어가지고 이 3가지가 지금 학생들이 다 지금 부담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그냥 간과만 하고 그냥 학생들에게 그냥 다 떠안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이렇게 일원화시킬 수 없겠는가? 그 수능을 준비하는 것과 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다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좀 일관성 있게 만들어낼 거냐? 이것들을 우리가 대입제도를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대입을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배움의 질과 그다음에 과잉 경쟁을 어떻게 지향시키면서 학생이 배우면서 행복하고 교사는 가르치면서 행복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좀 일정 부분 사회적 공정성을 담보하면서 또 대학의 또 자율성들도 보장해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대입들이 좀 설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 전에 시도교육감협의회 그 대입제도 개선안에서도 수정시 통합안이 나왔는데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대학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를 통해서 신입생의 어떤 선전 효과가 사라질 경우에 대학은 수능 중심의 전형을 좀 이렇게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의 수능은 배움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정시 통합이 배움의 질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수능이 좀 질 높은 수능이라면 저희들은 수정시 통합도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좀 대안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3가지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이 좀 질 높은 수능이라고 했을 때 저희들은 논술형 수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논술형 수능을 기본 전제로 해서 지금의 그 입시 전형을 수능 종합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이 2가지로 단순화시켜서 치러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술형 수능 도입의 필요성을 보면 뭐 이미 주지하다시피 지금의 어떤 객관식 오지선다형 수능은 계속해서 지식을 집어넣는 교육으로 학생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미래 교육들을 좀 고민했을 때 더 이상 집어넣는 교육으로는 안 된다. 기존의 어떤 지식들을 토대로 해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들을 좀 이렇게 만나고 토론하고 하면서 또 자기의 생각을 수정하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발전시켜가고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미래 교육에 부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던가 고교학점제와 부합하는 입시는 어떤 입시냐라고 했을 때 저는 논술형 수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교육과정들이 다 성취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앞에 그 첫 번째 발제에서 정경원 선생님께서 뭐 성취기준 예시로 들었지만 성취기준이라는 건 대부분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성취기준을 이 학생이 얼마나 달성했느냐, 달성하지 못했느냐를 평가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생각을 서술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논술형 수능은 지금의 어떤 그 성취 기준에 어떤 맞는 평가와 부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논술형 수능이 도입되게 되면 지금 그 고등학교에서 그 진행시키는 모든 교육 활동들이 학생들에게 입시에 의미 있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논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비판적인 읽기라던가 또 비판적인 어떤 활동들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그 각 교과마다 또 뭐 창의적 체험 활동이든 자기의 그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어떤 그런 모든 어떤 그 활동들이 또 학생들의 사고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과 활동이 이 논술형 수능으로 수렴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객관적인 어떤 변별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술형 수능은 외부 평가로서 이 학생이 얼마나 높은 학업 수준을 갖고 있느냐를 갖다가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과거부터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이 논술을 갖다가 좀 선호해온 그런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 대학의 수용성도 어느 정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논술형 수능에 대한 우려들도 많습니다. 사교육을 갖다가 폭증시킬 거다라고 하는 우려들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논술이라고 하는 것이 과목별 논술, 사고력 논술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건 대학별 이렇게 본고사식의 논술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출제위원이 저는 교사가 돼야 된다. 대학 교수들이 논술 문제를 내게 되면 당연히 어떤 사교육을 유발시킨 논술로 갈 수밖에 없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할 수 있는 논술로 가려면 이 출제위원들 속에 교사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영국의 A레벨이라던가 그다음에 IB의 그 논술들을 보게 되면 충분히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서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그런 식의 논술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어느 정도는 사교육을 좀 경감시킬 수 있는 측면들이 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습 격차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 논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급 사고력을 갖다가 요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모든 학생들의 어떤 그런 발달적 사고를 키울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그런 우려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논술형 수능이 가능하려면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 초중고 교육 전반이 저는 좀 다시 좀 재구조화될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육부터 해서 그런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이런 교육들이 범교과적으로 저는 다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논술형 수능을 언제부터 하겠다 저는 발표하기 전에 이미 지금부터라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과 활동들을 하게 하고 여러 교과 활동들의 결과들을 쓰기, 말하기 이런 식의 어떤 평가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이 준비가 됐을 때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어떤 논술형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학교 교육 안에서도 이 논술형 수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아까 최승우 선생님이 토론하시면서도 이미 고등학교에서 이런 논술들을 대비시킬 여지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학교 교육이 먼저 준비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꼭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이제 채점의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미 논술 시험을 치르고 있는 그 임용고사라든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국 같은 경우는 1억 그 수험생이 1억이지만 거기에도 어느 정도 논술형 시험을 좀 반영시키고 있는 측면들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복수 채점이라든가 또 교차 채점이라든가 또 채점 기준을 미리 어떤 모의 채점을 통해서 미리 조율하고 하는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저는 채점의 객관성들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형 수능은 결코 불가능한 과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술형 수능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기존의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대로 저는 계속 유지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논술형 수능이 확대가 된다고 했을 때 이것과 함께 어느 정도 정성평가적인 부분들도 저희들은 함께 다뤄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이 학생이 대학에 와서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느냐를 갖다 논술형 수능이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어떤 변별의 필요들은 정성평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또 가능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종합전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논술형 수능이 도입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정시 비율이 대폭 확대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학교 교육 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가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시 그 비율 확대도 이렇게 된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안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행을 위해서는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논술형 수능이 도입된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그런 지필평가는 없어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은 수행평가 위주의 어떤 상시평가로 전환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 수행평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적 읽기와 말하기, 쓰기 같은 시험이 포함된다고 한다면
학교 수행평가에 임하는 것이 수능을 준비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능 시험과의 일관성도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학생부는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간소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신의 질 제고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논술형 수능이라던가 또 어떤 상시평가 위주의 어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려면 당연히 절대평가라던가 교사별 평가는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고교 체제도 개혁돼야 되는 것이 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후에 또 이걸 관련해서 또 뭐 함께 부족한 점이라던가 함께 보완돼야 되는 점에 대해서는 얼마든 토론을 통해서 함께 좀 만들어가면서 좀 더 학교 교육이 살아나고 또 학생들도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자기들의 어떤 잠재력을 개발해가고 좀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입시를 좀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대표 발제에 대해서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께서 토론을 해주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부모로 구성된 교육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이종배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이런 토론회 자리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같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좀 균형이 맞았으면 또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그 소장님한테 이제 여기 토론회 참석 제의를 받고, 그다음 김영식 대표님 발제문을 받고 제가 토론문을 작성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왜 필요할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교육이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토론문을 작성했는데요. 저는 그 교육이 왜 필요할까라는 물음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인격을 형성하고 자아 실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사회에 나가서 사회 일원으로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교사, 부모, 교사, 국가기관들이 조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로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부모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또 국가기관들도 우리 아이들이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나 교육제도, 대입제도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안 된 적이 없고 지금도 논란의 중심이 있습니다. 대입제도. 그럼 왜 이렇게 논란이 심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 교육 운동을 해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각자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교사는 교사대로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순화해서 표현을 하자면 입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 나쁘게 말하면 어떤 기득권의 어떤 집단 이익이죠. 교사들의 그런 입장이 있고 또 대학은 대학들의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각자 입장 때문에 피멍이 들고 있는 건 우리 아이들입니다. 정작 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배워서 사회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교육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각자 그런 집단 이익 때문에 계속 이런 혼란이 일어나고 그 사이 우리 아이들은 피해를 입고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저희 단체 입장은 여기 토론문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는 조금 다르게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토론문의 제목을 이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화려한 거짓말이 아닌 참혹한 진실을 말해야 된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 교육만큼은 좌도 없고 우도 없고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고 오로지 정말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허심탄회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토론 자리가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여기 지금까지 발제하신 분들과 정반대의 입장이 있지만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저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시는 부분, 그리고 저희와 같은 주장을 하는 만약에 토론회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저희와 반대하는 분들이 오셔서 또 말씀을 해주고,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각자 평행선을 달리듯 할 게 아니라 교육만큼은 진지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옳은지 정말 다 내려놓고 각자의 이익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정말 고민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먼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절대평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영식 선생님한테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대학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말이죠. 저희가 이제 절대평가가
2017년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께서 절대평가를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절대평가가 그때 한창 주장됐을 때 대학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절대평가를 만약에 시행을 하면 우리는 본고사를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대학들은요 그 서열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입시가 바뀌어도 그 대학들은 자기 학교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학생들을 변별해서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능을 절대평가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경쟁이 완화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이상론적이고 좀 현실성이 없고 오히려 그 부작용이 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능이 절대평가되더라도 대학은 더 우리 학생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본고사가 부활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학생들을 괴롭힐 그 사교육을 엄청나게 유발하는 그러한 그 어떤 기형적인 입시 제도를 만들어서 그러한 어떤 줄세우기 선발을 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질문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작년에 이제 대입 공론하면서 이제 수능 절대 평가를 그 이제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 토론을 하고 이제 했었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의제별로 이렇게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그 정시 확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입장 때문에 여기에 참여했지만,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원래대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수능 절대평가보다는 사실 더 급한 게 이제 내신 절대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신 절대평가가 좀 먼저 되는 것이 좀 필요하고 수능 절대평가는 좀 점진적으로 좀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대학에서 수능 절대평가로 갈 경우에 당연히 본고사를 보게 될 거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대학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교육의 어떤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 학교 교육이 어떤 정상화되는 거라고 하는 거기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대학의 자율성들이 존중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대학의 자율성들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지, 그냥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는 그런 사회적 합의 속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어떤 절대평가의 필요들을 저희가 말해왔던 겁니다. 아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절대평가를 지키지 않으면 그런 대학은 제재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절대평가라고 하는 대학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이걸 수능을 갖다가 상대평가 체제로 해서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대학에 제공할 거냐, 아니면 절대평가로 해서 데이터를 대학에 제공할 거냐, 이거는 그 교육부에서 결정할 문제지 대학이 아니요. 그렇게 하더라도 질문은 그게 아니고 대학이 만약에 본고사를 본다고 하면 이거를 제재할 방법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대학이 절대평가로 이제 예를 들어서 100명을 선발하는데 똑같은 등급에 300명 학생이 지원을 하면 변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학 그렇지. 입장에서는. 네네네. 그러면 그걸 본고사를 보겠다라고 대학이 했을 때 네네. 그걸 어떻게 막는다면 그게 대학 자율 침해가 아니냐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논술이라던가 이제 면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논술 문제라던가 면접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학교 교육 과정으로 소화할 수 없는 것들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필요하지만, 논술을 갖다가 그 논술을 통해서 하든 면접을 통해서 하든 그 어떤 그 과정으로서는 어떤 어느 정도 존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좀 더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논술형 수능을 얘기하고 하는 것이 이제 대학별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렇게 수능 자체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학교 교육에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절대평가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어떤 취지는 있지만 저희는 이제 그 취지가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대학 현실에 봤을 때.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부작용이 훨씬 클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대학은 어떻게든 변별을 하려고 할 겁니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형적인 대입 제도가 나와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더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절대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결사 반대이고, 더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면 영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절대평가의 도입 취지 중에 하나가 어떤 사교육비 경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오히려 영어 사교육비가 더 올랐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2등급의 학생은 1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기존에 받던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1등급의 학생들은 그 1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줄지를 않고 오히려 늘고 있고, 문제가 뭐냐면 절대평가라고 하니까 우리 애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하면 사교육은 여전히 쓰면서도 공부 시간을 줄이죠. 그러니까 지금 영어 실력이 많이 저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입시라는 게 왜 필요하냐라는 근원적인 어떤 고민을 해보면,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까지 거쳐서 충분한 대학 수업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대학에 가지 않는 학생들은 사회에 바로 나가서 어떤 사회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대학 진학률이 70%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대학을 준비하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학에 가서 그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그 학업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시가 증가되고 나서 여러 통계 자료를 보면 애들이 원서를 지금 못 읽어가지고 그 아주 영어 실력에 심각한 우려가 있고, 또 서울대 같은 경우 그 자체적으로 그 학업 능력을 평가해 보면 그 수학 실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대학이라는 과정에서 한 번 더 그 자신의 어떤 전공을 공부를 해서 사회에 나가기 위한 그런 거치는 과정이 대학인데, 이 대학 수업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1차 목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종이 됐든 뭐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주장하신 정책들을 보면 그런 본말이 전도된 본질을 놔두고 자꾸 어떤 겉도는 식의 그런 정책들을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어떤 그 대학 교육을 위한 준비 과정, 그러한 측면을 봤을 때는 굉장한 좀 괴리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제가 그 토론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앞에서 발제하신 분들도 다 와서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네. 조금 더 진행을 하시고 그 시간 되면 다 모시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선발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학생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자기가 원하는 어떤 진로들을 설계해 가고 그 대학을 가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떤 대학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제도가 필요한 거고요. 반대로 대학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학생이 우리 대학에 들어와 가지고 잘 공부해서 이 사회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해 갈 건가, 이제 그런 고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선발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그냥 어떤 이렇게 능력에 따라서 사람들을 쫙 줄 세워놓고 나서 너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네가 가장 꼭대기에 있구나, 넌 1등이니까 이런 보상을 줄게, 이런 방식으로서 선발을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냥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찾아가는 어떤 그 대학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길들을 만들어 주는 게 입시가 되는 것이고, 대학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학생이 정말 우리 대학에 와가지고 잘 공부할 수 있을 거냐를 잘 측정할 수 있도록 선발 제도를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 원칙에 충실하게 가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요지는, 지금의 이제 자꾸 주장하시는 그런 수시 학종 위주의 그런 전형들이 우리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자꾸 떨어뜨려 가지고 가장 1차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우리 초중고 교육이 오히려 더 황폐화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학업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 기준에서만 봤을 때 그런 거고요. 지금 학종을 통해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어떻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그 면밀하게 연구한 결과들이 저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결코 떨어진다고 보지 않고요. 영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영어 사교육비가 폭증한 게 이제 영어 절대평가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수능이 절대평가되면서 영어가 어려워지면서 갑자기 좀 오른 측면도 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종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어떤 아이들하고 그냥 놀면서 공부하도록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거 하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는 그 대표님의 말씀하신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이 좀 더 충실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논술형 수능을 얘기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학교 교육이 정말 학생들의 어떤 그 배움과 성장을 좀 질적으로 더 보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럼 현재의 어떤 객관식 수능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는 학생들의 어떤 그 학업 능력을 키우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 아이들이 그 대학에 가가지고 어떤 그 학업에 대한 흥미라든가 이것도 다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소진된 상태로 대학에 들어가면서
그런 부작용들도 지금 너무나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해 줄 필요가 당연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공정성이라는 부분과 정성평가라는 부분을 이제 합쳐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제가 발제문에 그 토론문에 적었지만 수능 그 절대적인 공정성이란 건 모든 걸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 격차를 최소화하는 게 저는 어떤 공정성의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그 수능이랑 그 학종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어쨌든 수능은 학생 본인이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본인이 시험 본 점수로 그 점수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대학 합격 불합격이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왜 합격했는지 왜 떨어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학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합격하는 학생이나 불합격한 학생이나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왜 합격했는지 왜 불합격했는지 이유를 알려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학부모들이 학종을 준비함에 있어서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만 믿고 맡겨둘 수 없기 때문에 온갖 사교육을 다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다 하더라도 불합격했을 때 왜 불합격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그 이제 드라마겠지만 어쨌든 스카이캐슬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성대 약대 교수 비리 사건이라든지, 그렇게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기 때문에 온갖 비리가 난무하고 있고, 그런 아까 전에 이제 발표하실 때 그 이제 비리만 놓고 보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어떤 입시 부정을 보면서 열심히 하는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큰 허탈감과 박탈감,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비교육적인 것입니다. 학종이란 제도 자체가 굉장히 비교육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어떤 용기를 꺾고 좌절시키고 있는데, 그러한 제가 말씀드린 공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이종배 대표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여기에 대한 문제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공감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이런 사회적으로 이제 이런 이렇게 신뢰가 떨어질 경우에, 그래서 그것이 어떤 직접적으로 내가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경우에 저는 이런 그 학생들이 받게 되는 일종의 배신감, 그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저는 이제 계속 좀 이제 그 구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떨어진 이유를 아는 것이 공정한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진 이유를 아는 거는 그거는 객관적이다라고, 그 객관적인 거죠. 누가 보더라도 쟤는 몇 점이고 쟤는 몇 점이 떨어졌어, 아니 붙었어, 이건 객관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공정성을 말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 계속 드려왔고, 그러니까 대표님의 생각대로 이런 학종의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의 수능을 계속 확대되면 그런 공정성이 높아지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이유는, 근거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미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 학생들의 어떤 그런 그 수능 성적 자체가 어떤 그 부모의 경제력하고 지금 비례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 이미 통계적으로 지금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저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연구 결과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강남 3구 현재 지금 강남 3구 학생들의 그 수능 성적과 지방 학생들, 일반고 학생들의 수능 성적 평균이 다르고요. 재수생과 재학생들의 수능 성적 평균이 다르고요. 그거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수능만 가지고 시험 본다 해서 그것이 공정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 다만 객관적일 수는 있죠. 왜냐하면 너는 100점이고 너는 99점이니까 네가 100점이 99점 떨어졌어. 이건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종의 문제는 물론 그런 그 비교육적인 측면들, 또 그런 그 비리, 부정,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개입할 여지가 수능보다는 많고,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그 여지를 어떻게 차단할 거냐의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되지, 단순히 그것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학종이라고 하는 그 제도 자체의 어떤를 부정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저도 사실 학종이 막 늘어나고 하는 것도 그렇게 막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아니,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면요, 그 올림픽에서 100m 달리기라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0m 달리기는 공정하다고 보세요? 불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올림픽은 공정하지요. 공정하죠. 예. 자, 그러면 100m 달리기 같은 경우는요, 그 미국이 굉장히 금메달을 많이 땁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신체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신체 조건이 좋은 그런 이제 미국에서
100m 달리기를 독식하듯이 많이 했다니까 그러면 그 100m 달리기는 불공정하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강남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강남 학생이 무슨 부정을 저지릅니까? 그 강남 학생들도 잠 안 자고 공부해가지고 수능 점수 잘 받는 거 이걸 왜 불공정하다고 그 학생들의 노력을 비판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하다고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뭐냐 하면 원론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시험이든 사법 시험이 됐든 뭐 공인중개사가 됐든 어떤 시험이든 경제적으로 뒷바라지를 잘해주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어떤 소득 격차를 가장 줄여줄 수 있는 게 어떤 수능이라는 공정한 제도이고 두 번째 뭐냐 하면 어쨌든 자신이 시험 본 점수로 평가를 받고 합격 불합격을 가리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 그 얘기가 지금 계속 똑같은 주제가 반복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객관성이라는 것이 있고 공정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팩트는 뭐에서 지금 차이가 나오고 계시냐면은 수능으로 하면 소득 격차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득 격차를 줄이는 시험이냐 수능이 소득 격차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시고 소득 격차가 줄어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차이가 있는 거지 다른 부분은 같은 내용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예. 이제 그 부분에 좀 짧게 말씀드리면 학종도 소득이 높은 가정의 학생이 더 유리합니다. 이건 수능보다 더 영향력을 많이 받고 더 유리한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 왜 소득 격차를 줄이냐 하면 수능은 학교 수업 충실히 듣고 또 자기가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강남에 정말 그 강의 질 좋은 그런 일타 강사도 저렴하게 인터넷 강의를 들어가지고 자신의 실력을 메꿀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저렴한 어떤 그 이제 사교육비로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든 낮든 저소득층의 자녀도 인강을 잘 활용을 하면 충분히 자신이 서울대도 가고 원하는 데에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소득 격차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수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장 공정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요. 어쨌든 수능은 자신이 시험 본 점수로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옆 친구보다 더 실력이 있고 점수를 잘 받으면 그 순서대로 자신이 원하는 데에 가지만 학종 같은 경우에는 옆에 친구가 자기보다 훨씬 노력도 덜하고 실력도 부족한 것 같은데도 더 훨씬 좋은 대학에 간단 말이죠. 이러한 어떤 불공정한 부분을 우리 학생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고3 10명 중에 7명, 8명이 공정한 제도는 수능이다라고 입시를 경험한 이해 당사자인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부터 좀 먼저 드리겠습니까? 저도 이제 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저는 솔직히 만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종비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되게 좀 약간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이렇게 말씀 나눠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편안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어서 솔직히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종비 대표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수능이라고 이 입시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자꾸 그러니까 올림픽과 등가의 개념으로 보는 게 저는 이거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그 올림픽의 경우에는 선발을 해야 되죠. 네, 물론 이제 뭐 1, 2, 3등을 갖다 반드시 가려내야 되는 그 올림픽과 그다음에 그 어떤 출구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충분히 아이들이 그 온전히 제대로 교육받게 하고 하는 이 교육의 문제로 이걸 봐야지 어떤 이 자꾸 이 출구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너무 파행으로 가고 있는 게 하기 때문에 올림픽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저기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학교라고 하는 거는 이 저 문으로 들어갈 학생들도 있고 안 들어갈 학생도 있고 다른 문으로 나가고 싶은 학생들도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이 학교 안에다 다 집어넣고 지금 다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줄 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교육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문제를 게임의 룰로 보지 말고 이 교육의 문제를 보자라고 하는 걸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왜 똑같은 경쟁이 아니냐면, 그러니까 이게 출발선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같은 소득이라도요 지방에 있는 학생과 강남에 있는 학생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수능 막판 되면
그 강남 쪽에서 이렇게 유명한 모의고사 문제들이 막 판매가 됩니다. 단순히 이거는 인강으로만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수능 문제 그 말씀드렸는데 수능에서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 특히 그 수학 27번, 28번, 29, 30번 이런 문제를 풀려면 그런 그 정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어떤 모의고사 문제들, 그러니까 거기에 최적화된 문제들을 갖다 제작을 해가지고 강남의 유명한 입시학원에서 그걸 판매를 합니다. 그건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지 않아요. 그런 질들, 그래서 그런 정보들에 많이 노출된 학생들이 이 수능에서 고득점을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남 학생들이 나쁜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출발선에서 이런 다른 어떤 격차를 보이게 만드는 이 시험을 공정하다 말하기가 어렵고 이것만 공정하다 말하기가 어렵고 이것이 학교 교육에 현재까지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수능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계속 우리가 이걸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완벽한 뭐 수능도 완벽한 제도는 그렇죠. 아닙니다. 완벽한 예. 제도는 아닌데 수능에 10이 문제가 있다면 학종은 100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비판을 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뭐 수능의 객관식 부분 뭐 방금 말씀한 쪽집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지금 내신 지필고사 같은 경우이고 그나마 정보가 오픈되어 있고 저렴하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제도가 수능입니다. 그 이제 말씀하신 그러한 뭐 강남의 유명하고 문제집 이런 것도 저 시골에 있는 애들도 다 입수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소득 격차가 난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어떤 학생부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학생의 다양한 평가를 기록하고 그러한 다양한 평가를 대학에서 어떤 자기 학교의 인재로서 선발을 하는 그런 학생부의 취지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학생의 어떤 다양한 평가를 모든 학생을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은 다 하고 있습니까? 그 학생에 대한 평가를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학교 안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가 그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대한 기록의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을 때 이제 기록을 시작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록을 처음에 이제 보통 교사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꼭 필요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여기에 이제 기록되는 요소들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반면에 그러니까 이 학생의 어떤 점수를 가지고 그 대학에 들어갈 게 좀 정해져 있는 경우에 그 대학은 이제 그걸 보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그거를 갖다가 이제 많이 기록을 안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관행들 속에서 약간 어떤 그 차별적으로 좀 이렇게 받아들여진 측면들이 분명히 있죠. 예. 그러나 이제 그 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좀 중요해지고 학종이 좀 확대가 되면서 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것들을 써주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어떤 여기에 어떤 쓰여지지 않아 가지고 불이익을 당한 학생들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있을 수 있죠. 차별받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교사들이 모든 학생의 학생부를 다 적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질문이셨고. 네네. 그런 일부는 여전히 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의 네. 요지는요. 그거였고 과거에는 그래 학교 환경에서 네네. 전부 다 잘 해주지 못했지만 굳이 쓸 이유가 없었죠. 네. 지금은 그래도 전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당연히 많이 쓰고 있죠. 더 많은 학생들에게 써주고 있고요. 더 많은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더 자기가 원하는 더 좋은 대학, 더 가고 싶은 대학에 가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록이 이 학생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누가 안 써줍니까? 예, 이거 안 써주는 교사가 자격이 없는 거죠.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요. 이제 뭐 교사시니까 이제 학생들 얘기를 들으시겠지만 그 학생부 기록 없는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박탈감을 느끼고요. 저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는 겁니다. 그 학종에 대해서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우수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학생들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정작 학생들이 학생부를 안 적어주고 있고 특정 학생만 적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대학 잘 보내기 위해서. 그 학생부도 진실한 그 학생의 평가라기보다는 입시용입니다. 입시용. 네,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적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 학생은 수업 시간 내내 엎드려 잤어요. 예, 그래서 적어줄 게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적으려면 내 수업 시간에 이 학생은 계속 엎드려 이걸 써야 돼. 근데 그걸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공백으로 남겨놓은 게 많고요. 그리고 전혀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없을 뿐이지 창의적 체험 활동에 그 학생이 참여했던 활동이나 봉사 활동이나 뭐 자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다 기록이 됩니다. 전혀 아무것도 안 쓴 학생은 전혀 없죠, 당연히. 아니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 뭐냐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를 기반으로 학생을 이제 다양한 어떤 이제 그 평가를 해서 이제 뽑는데 그 학생부를 적어주는 게 차별이 있고 안 적어주는 학생도 있고 가서 적어달라 그래도 적어주지도 않고 직접 적어오라고 하고 그런 부분이 같은 내용이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하나만 질문 하나를 더 하시고 그다음에 발자하셨던 토론분들을 다 모셔가지고 전체 플로우랑 같이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토론 준비해온 이 준비문을 읽으려다가 뭐 앞에 분들이 계속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저는 이제 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종합해 보면 학생부의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학생부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는 저는 학생부 취지는 공감합니다. 어떤 학생들의 다양한 어떤 그런 능력을 잠재력, 발전 가능성을 보고 이제 선발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은 이게 입시랑 연결되면 절대 취지를 살릴 수가 없고 더 왜곡이 되고 더 우리 학생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고 그게 10년 동안 증명이 됐습니다. 증명이 돼가지고 이런 실패한 제도를 온갖 동의할 수 없는 그러한 궁색한 그런 이유로 학생부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은 우리 학생과 학부모 입시를 알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정서와 동떨어지고 우리 학생과 학부모를 울분에 차게 하는 그런 주장이라고 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나름대로는 열려 있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입제도라는 게 우리 애들의 어떤 인생에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 저는 신중하게 그래서 저희는 대입제도에 대해서 섣불리 저희 안에 대해서 섣불리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대입 제도이기 때문에 정말 솔직해야 되고요. 저희가 10년 동안 이렇게 해왔지만 한번 보십시오. 이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학종이 제대로 돌아가면 저도 동의를 하겠지만 절대 제대로 돌아온 운영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수능이라도 이제 90% 이상 확대를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수능은 노력한 만큼 점수가 나옵니다. 그 점수를 가지고 대학에 가기 때문에 그러한 공정하고 우리 학생들이 노력한 만큼 자신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교육적 가치가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어떤 대입제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수능 위주로 대입제도를 개편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가 많은 학종을 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학생부만으로 뽑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학종이 이제 의미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학교에서의 그런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좀 촉진시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어떤 그런 성장의 기록들을 여기 담을 수 있고 이걸 기초 자료로 해서 대학이 이제 학생을 선발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수준인 거지. 어떤 이것을 해서 여기를 수상이 몇 개니까 몇 점, 뭐에 몇 점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결과를 봤을 때 그러니까 되게 이제 최악의 결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보통인가 이제 일반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이제 선생님들의 이야기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과거 어쨌든 수능 일변도로 갔을 때보다 우리 학생들의 어떤 그런 대학 입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나아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학생이 꿈꿀 수 없었던 대학들을 이 학생이 그냥 차분히 그냥 학교 생활 잘 했는데 뭐 서울 상위권 대학들에 막 진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여전히 과거 수능 때 대학 진학을 못했던 학생들이 학종을 통해서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교사들은 계속 이제 여러 해 동안 입시를 해보지 않습니까? 해보는데
단순히 과거 그 수능 일변도로 갔을 때보다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도 훨씬 더 과거보다는 좋아졌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그런 학교 생활만 열심히 했는데 좀 예상 외에 좋은 그런 진학 성적들이 막 나오고, 그러면서 이 학종이 긍정적으로 학교 교육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학종에 대해서 고집하는 거지, 교사들이 그 힘든 학종을 갖다 뭐 하려고 그렇게 지지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결과들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